이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끝모를 인도의 전투기 사고가 또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한 명의 조종사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매월마다 정기 행사처럼 발생하는 인도 공군의 처참한 사고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중국 견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도가 흔들린다는 건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에도 좋을 리 만무한데요. 중국의 팽창을 사전에 견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크게 흔들릴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전선의 한 축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어선도 흔들리는 것은 전장의 이치인데요. 게다가 인도는 GFP를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도 공군이 연이어 사고를 일으키자 정작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공군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전투기 관리와 조종사 양성을 통해 추락 사고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인도의 전투기 추락 사고와 흑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2일 인도 공군이 진행한 야간 훈련 임무 중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7일에 동일 기체가 추락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참사인데요. 인도 공군은 해당 기체를 2028년부터 2031년 사이에 모두 퇴역시키려 하지만 당장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떠나 인도 공군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인 2024년 11월에도 인도 공군에선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지상에 추락한 미그-29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그 주변으로 인도 시민들이 몰려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나 이처럼 인도는 그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2023년에는 수호이 30과 미라주 2000 전투기가 추락하여 한 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2022년 7월에는 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하여 주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도 공군은 사실상 거의 해마다 연례 행사 수준으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명색이 GFP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전투기 추락 사고조차 막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기종부터 프랑스제 전투기, 자체 개발 전투기 등 다양한 기체를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인도가 나름대로 많은 비행 시간을 가진 나라로 알려졌지만 한국, 미국 등의 군사 강국과 비교하면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 시간은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행 시간이 적을수록 조종사들의 상황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인도는 각기 다른 전투기에 맞는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의 효율과 질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도중 전투기의 약간의 결함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인도군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도 이러한 추락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의 상당수는 냉전 시기에 주력으로 사용되었던 노후 기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중요한데 인도는 고위층에 잦은 부정부패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종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공군의 신형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라팔 전투기조차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신형 전투기 구매가 늦어진다면 기존의 전투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과 체계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인도는 표면적인 국방 예산의 금액만 많을 뿐 정작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아 실무진에서 기체 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기 수입과 유지 보수도 엉망이지만 자체 개발 역량까지 밑바닥을 기고 있어 전투기 추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인도 방산의 3대 흑역사 중 하나인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 공군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인도는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1983년에 테자스 개발 계획을 기획한 이후 1986년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공식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자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돌입한 것은 2001년으로 최소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으며 IOC 취득은 2010년에서야 간신히 이루어졌습니다.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자체 개발 전투기와 비교하면 초도 비행이나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세월이 무려 두세 배나 차이 날 정도로 심각한 개발 지연 사태를 겪었는데요. 인도는 테자스의 개발이 무한정 늘어지면서 그동안 40대 이상의 노후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전투기 엔진 등을 모두 국산화하겠다던 인도의 야심과 달리 수십 년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뒤늦게 외산 엔진과 부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산무기를 개발할 때는 외산 엔진이나 레이더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도 KF-21과 F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투기 엔진은 처음부터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리펜 등 유럽제 전투기도 이러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전투기의 주요 항전 장비는 자국 기술로 개발하되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려운 엔진은 성능이 검증된 미국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투기 개발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소재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F2의 항공 소재에 자국 기술을 집중하되 엔진 등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인도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의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심각한 개발 지연 사태를 맞이했으며 뒤늦게 외산 장비들로 교체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개발된 테자스 전투기를 인도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공군은 2015년에 테자스의 성능을 평가했는데 상당수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공군이 지적한 테자스의 문제는 그리펜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전 지속 시간, 동급 기종의 절반에 불과한 무장 탑재 능력, F-16보다 5배 더 긴 정비 소요 시간, 동급 기종 대비 절반에 불과한 기체 수명 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평가인데 애국심으로 무기를 평가하는 자국 공군조차 혹평하는 테자스 전투기는 수출 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자스 전투기의 구체적인 수출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의 FA-52 공군 인도 직후 1년 만에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테자스의 실패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제인스는 FA-50보다 테자스가 최대 250%까지 더 비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개발 과정의 비싼 가격까지 더해지니 인도 공군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조차도 테자스를 도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자스의 개발 과정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수뇌부의 책임 전가, 설계와 제작의 기술적 한계 등 인도 공군이 가진 모든 문제점과 한계점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인도 방산의 최대 흑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의 망신을 두고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도 공군의 끝없는 사고와 문제점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 예산과 표면적인 군사력 순위가 높아도 내실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제든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 GFP를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인도가 4위, 한국이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인도가 한국보다 한 단계 위일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은 한국이 절대로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를 걷어내고 나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군사강국이 되어 있지만 인도를 군사강국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한국도 단순히 순위와 금액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질적인 전투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장기적인 안목과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KF-21의 전력화 작업을 중심으로 20대의 F-35 추가 도입, F-15와 KF-16의 성능 개량 작업 등을 진행하며 공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한국은 370대 수준의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는데요. 인도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북아에서 최강의 공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8일 중국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영상입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란의 방공망을 초토화한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을 중심으로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ALBM을 활용한 이스라엘의 장거리 타격은 이란의 주요 방공포대를 완전히 무력화했는데요. ALBM은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빨라 격추가 어려우며 항공전력을 활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적의 방공작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이러한 활용도가 포착되자 각국의 군 전문가들은 ALBM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KD-21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ALBM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직 KD-21의 정확한 성능 재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미사일의 원형이 되는 CM401을 살펴보면 대략의 성능 추정은 가능하며 특히 CM401은 마하사에서 6 사이의 속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KD-21도 이와 유사한 속도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M401은 약 29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KD-21은 이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기 마련인데 이미 공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만큼 지상에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 사거리 연장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ALBM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군사강국 중에서 ALBM을 도입하여 실전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가 유일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 등의 국가들도 ALBM이나 이와 유사한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전 테스트에 착수하는 등 작전 형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적성국이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강화한다면 한국 역시 이에 맞대응할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ALBM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중국의 주요 도시를 장거리 타격으로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히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BM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은 F-35 스텔스기를 39대나 운용하고 있고 향후 20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KF-21 실전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신형 전투기 보강은 매우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F-21이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ALBM을 장착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이 외산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ALBM을 개발하더라도 전투기의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건 별도로 진행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체계 통합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으니 KF-21을 보유한 한국은 ALBM 개발에 어떤 제한사항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도 이미 축적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현무투 탄도미사일이나 KT즘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ALBM 구축이 가능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ALBM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킨잘 미사일을 개발하여 ALBM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킨잘은 러시아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최소 100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00km 수준의 사거리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거리는 약 500km 수준의 사거리에 불과했던 이스칸데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킨잘의 비행 속도 역시 마하6의 이스칸데르보다 더 빠른 마하10의 성능을 보유했는데 이는 공중발사 방식의 이점 때문입니다. ALBM은 비행 중인 전투기에서 곧바로 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대기의 저항을 덜 받으며 초기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며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전투기의 비행 속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A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량하여도 더 긴 사거리와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사일의 중량을 고려할 때 현무2를 개량하면 러시아의 킨잘과 같은 방식의 AL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으며 현무2는 킨잘의 원형인 이스칸데르보다도 더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ALBM이 완성된다면 한국이 주변국보다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무2의 사거리는 약 300에서 50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ALBM 개량 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사거리는 600에서 1000km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거리는 한국이 ALBM을 통해 중국의 베이징은 물론이고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를 모조리 초토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베이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km대이며 상하이까지는 약 800km, 칭다오시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사거리 1000km 내외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도시를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ALBM을 개발한다면 중국 측에서도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군사적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KF-21이 아직은 극히 일부 공대지 임무가 가능한 블록1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현무2의 전체 중량이 7.3톤이라는 것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KF-21 블록2 개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적인 개량 작업에 착수한 후 2029년부터 양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공대지 무장을 갖춘 KF-21이 서둘러 전력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ALBM을 개발하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가 없다는 뜻인데요. 또한 7.3톤의 무게를 보유한 현무2를 ALBM으로 개량하면 7.7톤의 무장 탑재량을 가진 KF-21에 한 발을 장착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점도 아쉬운 요소입니다. 자칫 성능 개량 과정에서 ALBM의 중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KF-21에서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사항만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한국은 막강한 공격 수단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과 대한민국 안보에 가져다줄 전략적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한국은 도합 80대의 KF-21 블록2를 양산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블록1도 성능 개량을 통해 블록2처럼 공대지 임무 역량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KF-21이 한 발씩 ALBM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일시에 120발의 ALBM을 활용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대전장은 매일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하여 작전 교리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실전 사례는 각종 무기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적성국이 이처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추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역시 동일한 대응 수단과 전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증대시킬 새로운 무기 체계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